이 이미지를 보면 어떤 항공기가 떠오르시나요? 저에게는 소련의 미그 25 폭스베트나 미국의 최첨단 F-15가 바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1950년대에 고안된 절대적인 걸작인 북미의 A-5 비질란테를 보고 계십니다. 매끈하고 날렵한 라인의 완벽한 디자인이 그 시대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놀랍도록 현대적으로 보이지만 거의 미친 듯한 파워와 엄청난 속도를 뿜어냅니다. 하지만 A-4의 치명적인 아름다움 뒤에는 야망과 실패, 위험한 적응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에서 발사되는 궁극의 핵폭격기로 탄생했지만 독특하지만 결함이 있는 무기 시스템으로 인해 원래의 역할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운명은 비질란테에게 다른 임무를 부여했고 그 임무는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RA-5G는 베트남의 불타는 하늘로 뛰어들어 없어서는 안 될 고속 정찰기의 눈이 되었습니다. 공격 전에 목표물을 촬영하고 잔인하게도 공격 직후 돌아와 적의 밀집된 대공포를 뚫고 피해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외형에 걸맞게 아름답게 날아갔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A-5와 용감한 승무원들 중 상당수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A-5 비질란테는 오해를 받는 천재였을까요? 아니면 비극적인 아름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시대를 앞서간 디자인이었을 뿐 전쟁에 적합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시각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제트기 중 하나인 북미 A-5 비질란테의 극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야심찬 기체의 탄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초음속 거인의 탄생. 비질란테는 미국과 소련 간의 긴장된 냉전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양국은 군용 항공기의 발전을 통해 자국의 기술력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북미 항공은 진정으로 특별한 것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전에는 해군 항공에서 볼 수 없었던 속도를 낼 수 있는 항모 탑재형 공격기, 보잉은 1954년부터 장거리 전천후 항모 기반 공격, 폭격기의 개념을 탐구하기 위해 상당한 적재량을 탑재하면서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북미 항공의 콜럼버스 사업부는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투입하여 이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이 회사는 P-51 머스탱 전투기, B-25 미첼 중형 폭격기 등 2차 세계대전을 상징하는 항공기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 작전을 위한 마하-2의 핵추진 폭격기 개발은 엔지니어링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이 잔해 깊은 인상을 받은 해군은 1955년 7월 북미 항공과 모급 제작을 포함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1956년 9월에는 비행 가능한 프로토타입 2대를 제작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958년 5월 16일에 첫 번째 프로토타입인 YA-3J1 비질란테가 출시되었고 1958년 8월 31일에 북미의 수석 테스트 파일럿인 딕 웬젤이 조종석에 앉아 천여 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토타입은 1958년 11월에 첫 비행을 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1959년 6월 3일 유압 및 전기 시스템 고장으로 인해 분실되었지만 이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1960년 7월 항모 적합성 시험이 시작되었고 해군은 이 항공기로 여러 가지 속도 및 고도 기록을 세웠으며 부분적으로는 의회에 그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A-5 비질란테는 1961년 6월 해군에 공식 취역했으며 1962년 국방부가 모든 군에 걸쳐 항공기 명칭을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A-3G에서 A-5A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A-5 비질란테의 혁신적인 디자인. A-5 비질란테는 혁신적인 내부 시스템을 통해 엔지니어링의 우수성을 선보이며 초음속 시대의 진정한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운항한 항공기 중 가장 크고 복잡한 항공기 중 하나였습니다. 높은 곳에 장착된 스위빅 디자인과 경계층 제어 시스템은 해군 항공 기술의 도약을 상징했습니다. 높게 장착된 스윕 날개는 항공기가 초음속 비행 중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계층 제어 시스템은 A5에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경계층은 항공기 표면 바로 옆에 흐르는 매우 얇은 공기층, 날개와 같은 A입니다. 이 공기층은 표면과의 마찰로 인해 속도가 느려집니다. 항공기가 천천히 비행하거나 특히 착륙을 준비할 때, 높은 각도로 비행할 때 기수가 비행 경로에 비해 상당히 위로 향한 상태. 이 경계층은 에너지를 잃고 난기류가 되어 날개 표면, 특히 후미 부분이나 플랩과 같은 제어 표면에서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되면 양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항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항공기가 비행 능력을 상실하는 실속이 발생합니다. A-5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첫째,
초고속 비행. 음속의 2배에 도달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A5에 얇고 날카롭게 뒤로 젖혀진 매우 특별한 날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날개 유형은 고속에서는 훌륭하게 활공하지만 천천히 비행할 때는 양력을 생성하는 데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둘째, 항공모함에 착륙하기. 항공모함은 활주로가 매우 짧습니다.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려면 가능한 한 천천히 비행하면서 낙하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양력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마하 2를 위한 완벽한 날개는 저속 착륙에는 끔찍하다는 것이 핵심적인 갈등이었습니다. 더 나은 착륙을 위해 날개를 더 크고 두껍게 만들면 거대한 에어브레이크가 되어 항공기가 빠르게 비행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바운더리 레이어 제어 시스템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탁월한 솔루션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날개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특히 착륙을 위해 플랩을 내릴 때 엔진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를 날개 표면에 분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가 날개에 더 단단히 달라붙어 날개가 미끄러져 양력을 잃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계층 제어 덕분에 A5의 비효율적인 저속 날개는 훨씬 더 많은 양력을 생성하여 매우 높고 까다로운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항모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즉, 바운더리 레이어 컨트롤은 이 초음속 항공기가 항공모함에서 운항할 수 있게 해준 핵심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리한 바운더리 레이어 제어 시스템은 실제로 A5에서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간단히 말해 엔지니어들이 블리드 에어라고 부르는 강력한 J79Z 엔진에서 직접 매우 뜨겁고 고압의 공기를 빌려온 것이죠. 이렇게 과열된 공기는 날개 내부에 숨겨진 복잡한 파이프 네트워크를 통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의 중요한 위치에 위치한 좁은 슬롯을 통해 배출됩니다. 첫째, 날개의 앞쪽 가장자리를 따라 기류가 날개를 더 잘 포용하여 항공기가 높은 공격 각도에 있을 때 날개를 더 잘 감싸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착륙을 위해 날개를 내릴 때 트레일링 에지 플랩의 위쪽 표면 위로 날아간다는 점입니다. 내려진 플랩 위로 흐르는 게으른 공기층에 강한 돌풍을 불어넣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뜨거운 바람은 경계층에 다시 에너지를 공급하여 날개 표면에서 분리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 결과 조종사는 실속의 위험 없이 평소보다 훨씬 더 큰 각도로 플랩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고난이도 항공기의 착륙에 매우 중요한 양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계 레이어 제어라는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AO 비질란테는 이러한 능동적이고 복잡한 경계 레이어 제어 시스템을 채택한 최초의 운용 항공기 중 하나이며 특히 항공모함 기반 제트기 중에서는 최초의 항공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항공모함 기반 초음속 폭격기, 정찰기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든 결정적인 기술입니다. 효과적인 경계 레이어 제어가 없었다면 고속 비질란테를 갑판에 착륙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했을 것이며 어쩌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초음속 비행 요구 사항과 저속 항공모함 착륙 사이에 근본적인 충돌을 조정하는 방법을 찾아낸 엔지니어들의 놀라운 독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A4의 경계층 제어 시스템에서 얻은 성공과 중대한 유지보수 과제를 통해 얻은 경험은 이후 세대의 고성능 항공기에서 더욱 발전된 고양력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고압 열풍 덕트와 제어 밸브 네트워크로 구성된 이 복잡한 시스템 때문에 A4는 지속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복잡한 기계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2개의 제너럴 일렉트릭 J79 G28 애프터버닝 터보제트 엔진이 AOA 비질란테에 동력을 공급했습니다. 각 엔진은 건식 출력에서 1900파운드의 추력을, 애프터버너 작동 시에는 7000파운드의 추력을 냈습니다. RAOC 모델에는 각각 17,900파운드의 더 높은 애프터버닝 추력을 제공하는 더 나은 J7910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A5를 4000피트 상공에서 최대 마하 2, 호의 속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당시 가장 빠른 항공모함 기반 항공기 중 하나였습니다. 비질란테는 해수면에서 5,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했으며 운항 상한선은 52,300피트였습니다. 북미 항공은 초음속 기류를 관리하기 위해 완전 가변 외지형 측면 공기 흡입구를 사용했는데 이는 초음속 폭격기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흡입구는 유입되는 초음속 공기를 아음 속으로 느리게 하여 엔진이 어떤 속도에서도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고속 열 축적에는 고급 솔루션이 필요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가장 뜨거운 영역에 유압 유체 대신 티타늄 패널과 질소를 사용했습니다. 비질란테는 당시로서는 놀랍도록 진보된 전자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운항 중인 항공기 중 최초의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며 안전을 위해 기계식 유압식 백업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목적 디지털 분석기는 항공기 최초의 솔리드 스테이트 디지털 컴퓨터 시스템 중 하나인 AO 전자장치의 두뇌였습니다. 이 혁신적인 컴퓨터는 서비스 접근을 위한 회전식 노즐 레이더미 장착된 다중모드 레이더를 포함한 복잡한 ANASB 12항법 공격 시스템을 제어했습니다. 최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중 하나인 조종사의 투영 디스플레이 표시기입니다. 주간 목표물 조준을 위한 기수 아래의 텔레비전 카메라, 나바호 미사일용으로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레이더 장착 관성 항법 시스템. 항공 역사가인 건스턴과 길크리스트는 AO 비질란테가 디지털 컴퓨터를 사용한 최초의 폭격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첨단 기술은 앞쪽에는 조종사, 뒤쪽에는 정찰 공격 내비게이터로 구성된 2인 승무원이 복잡한 임무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폭탄만. AO 비질란테는 몇 가지 획기적인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독특한 선형 폭탄 베이 시스템은 가장 독특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디자인 요소로 눈에 띕니다. 이 시스템은 초음속 무기 전달을 위한 영리한 솔루션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 항공기의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선형 폭탄 탑재실은 비질란테의 동체 후방에 있는 트윈 엔진 사이에 위치한 긴 원통형 터널이었습니다. 기존 항공기는 아래쪽으로 열리는 폭탄 베이 도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디자인은 제트기 배기구 사이의 구멍을 통해 무기를 후방으로 발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설계자들은 이 접근 방식에서 몇 가지 분명한 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무거운 폭탄 베이 도어가 없어 무게가 줄고 디자인이 단순해졌습니다. 도어를 열지 않고 폭격할 때 공기 역학이 개선됩니다. 성능 저하 없이 초음속으로 무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핵 공격 임무에서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교한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핵무기 보통 MK-28 폭탄과 베이 앞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핵무기는 엔지니어들이 스토어 트레인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275갤런 연료 탱크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연료 탱크의 뒷면에는 확장 가능한 핀이 있어 방출 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임무가 진행됨에 따라 탱크는 연료를 비우게 됩니다. 항공기가 목표물에 도달하면 고체 연료 카트리지가 항공기 속도에 비해 초당 약 50피트의 속도로 전체 조립체를 뒤로 밀었습니다. 이렇게 비워진 연료 탱크는 무기가 목표물을 향해 낙하할 때 무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형 폭탄 베이의 영리한 설계로 인해 실제 비행 중에는 큰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드래프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배출된 페이로드가 항공기 뒤쪽의 저압 영역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폭탄과 연료 탱크가 깨끗하게 떨어지지 않고 몇 마일 동안 비질란테의 뒤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 드래프트 효과는 정확한 무기 전달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항공 전문가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무기가 발사되면 저기압 영역으로 들어가 항공기 뒤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2메가톤급 열핵 무기의 경우에도 문제가 될 정도로 전달이 부정확해집니다. 안전 위험도 드러났습니다. 항공모함의 투석기 발사 시 연료통이 갑판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최소 3건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중 한 건은 항공기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연료 탱크가 아닌 핵무기가 관련되었다면 이러한 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AO 비질란테는 경납고 여왕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첨단이지만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인해 유지 보수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선형 폭탄 베이는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해군은 1961년 A5도가 취역한 직후 선형 폭탄 베이 개념을 폐기했습니다. 광범위한 테스트와 변경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베이에는 핵무기 대신 여분의 연료를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전략적 변화도 이 결정을 밀어붙였다. 해군은 핵 억제 전략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항공모함 기반 항공기보다 생존 확률과 타격 능력이 더 뛰어났습니다. 비질란테의 폭격 역할이 덜 중요해졌습니다. 비질란테는 변신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폭격기 역할을 벗어던지고 RAOC 정찰 버전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인상적인 속도와 고공 비행 능력은 이 새로운 능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폭격기 베이였던 공간에 정찰 장비와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하여 비질란테는 해군 최고의 고공 정찰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냥꾼에서 스카우트로 AO 비질란테의 핵 폭격기로서의 경력은 1963년 예기치 않게 끝이 났습니다.
이 항공기는 해군 항공 역사에서 그 위치를 재편하는 완전한 변신을 거쳤습니다. 미국 핵 전략의 급격한 변화로 해군의 전략 핵폭격 역할은 쓸모없어졌고 A호브의 원래 임무는 목적을 잃었습니다. 해군은 유능한 장거리 정찰 플랫폼이 시급히 필요했고 A호우가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폭격기를 정찰기로 개조하려면 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동체 아래에 카누 모양의 긴 페어링을 추가하여 첨단 멀티센서 정찰 장비를 장착했습니다. 이 독특한 개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었습니다. APD-7 측면, 공중 레이더, AS-21 저구에선 라인 스캐너, 다중 카메라 시스템 개선된 전자 대응 장비. 논란이 많았던 선형 폭탄 베이는 3개의 연료 탱크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로 새 생명을 얻었고, 한 개의 탱크 위치에는 대신 ECM 패키지를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야간 임무 중 지상 목표물을 밝히기 위해 날개에 장착된 고강도 스트로브 플래시를 2개 설치했습니다. RAOC 정찰기는 이전 모델보다 무게가 5톤 가까이 더 나갔습니다. 이 항공기는 가속도와 상승률이 감소했지만 평평한 비행에서 인상적인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추력이 거의 동일하고 날개가 약간 더 큰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RAOC는 새로운 역할에서 그 가치를 빠르게 입증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찰 정보를 자기 테이프에 즉시 기록할 수 있었고, 항공사의 통합작전정보센터는 착륙 직후 노출된 필름과 함께 이 데이터를 처리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례 없는 속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미항공은 1963년부터 1970년까지 91대의 신형 RAOC 폭격기를 제작하고 나서 13대의 기존 AOA 폭격기를 정찰용으로 개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원래의 폭격 역할보다 더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RAOC는 베트남 전쟁 내내 자경단의 결정판으로 활약하며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RAOC 고급 정찰 제품군. 웨스팅하우스 ANAPD-7 측면 공중 레이더 시스템은 RAOC의 정보 수집 기능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첨단 레이더는 항공기의 비행 경로에 수직으로 펄스를 전송하여 낮이든 밤이든 모든 기상 조건에서 지형 지물을 포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긴 필름 스트립에 레이더 반사를 기록하고 단 한 번의 통과로 넓은 영역에 상세한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측면으로 보이는 공중 레이더는 동체 아래 독특한 카누 모양의 페어링에 장착되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시스템을 통해 해군 지휘관은 육안 확인 없이도 적의 위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영토를 매핑하고 위장된 시설을 찾고 정글이나 어둠에 가려진 잠재적 표적을 발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RAOC의 인상적인 광학 시스템은 레이더 기능을 보완했습니다. ANAAS-21 저고에선 라인 스캐너는 140도의 시야각을 가지고 있으며 열 신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차량, 최근 사용된 도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열 표적을 찾아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형에 따른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연속적인 필름 스트립을 생성했습니다. 카메라 패키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KA-51AB 전방 경사각 카메라, KA-50A, KA-51A 또는 KA-62A 수직 카메라, KA-58A 중 고고도 작업용 파노라마 카메라, KA-57A 저고도 작업용 파노라마 카메라, 3인치 및 18인치 수평 대 수평 파노라마 스캐닝 카메라. 이 항공기는 날개 아래에 전자 스트로브 플래시 포드를 사용하여 야간 작전 중에 목표물을 비췄습니다. 나중에 기수 아래 저조도 텔레비전 카메라가 추가되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시각 정찰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가장 정교한 장비로 눈에 띄는 것은 ANALQ-61 전자정보 시스템입니다. 이 수동 수집 시스템은 전장에서 적의 레이더 방출을 감지, 식별, 기록했습니다. 레이더의 주파수, 펄스 패턴, 정확한 좌표 등 향후 공격 임무를 계획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ELINT 데이터를 자기 테이프에 저장하고 112분 동안 연속 관측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RAOC는 직접 교전 없이도 전체 방공망을 매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또한 적대적인 영공에서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광범위한 전자 대응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이러한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 시스템은 고도, 위치, 시간과 같은 중요한 메타데이터를 각 노출에 직접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텔리전스 분석가들은 지리적으로 정확하게 참조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착륙 후 항공사의 통합운영 인텔리전스 센터는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원시 감시는 전체 항공 캠페인에 적용 가능한 정보로 전환되었습니다. 하늘을 보는 눈, 베트남의 RAOC 자경단. RAOC 비질란테는 1964년 8월 베트남 상공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베트남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 중 하나가 될 임무의 시작을 알린 것이죠. 비질란테 10개 편대 중 8개 편대가 동남아시아로 파병되어 전쟁 기간 동안 선의 멜번의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RAOC 승무원들은 북베트남 상공에서 중간 고도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엄청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의 임무에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지도 작성, 목표물 탐색, 공습 후 중요한 정찰 임무가 포함되었습니다. 북베트남 포병들은 폭격 공격 후 정찰기에 도착을 예측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습 후 정찰 임무는 특히 위험했습니다. RAOC는 애프터버너를 최대로 가동하여 고속을 유지하며 적진 상공에서 마하 1 이상의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승무원들은 7,800피트 상공에서 경사 카메라와 기타 센서를 사용하여 직접 표적 상공을 비행하지 않고도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임무를 통해 북베트남 군대의 움직임, 방어 및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RAOC는 분쟁 기간 내내 정보를 수집하는 훌륭한 수단이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1971년 3월 1일 비질란테 승무원의 카메라가 항공기 바로 아래 104피트 상공을 지나가는 SA-2 지대공 미사일을 포착한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각 사진에는 정확한 위도 및 경도 좌표가 포함되어 있어 표적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비질란테의 첨단 센서는 악명 높은 호치민 트레일을 감시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베트남 북부에서 남부로 이동하는 물자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공사의 정보센터는 자기 테이프 녹음과 노출된 필름에서 모든 정찰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RAOC는 베트남에서 해군 항공기 중 가장 높은 손실률을 기록했습니다. 18개의 정찰 공격 중 편대가 77 태스크포스의 항공모함과 함께 31차례 동남아시아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부대는 처음에 각각 6대의 항공기로 출발했습니다. 손실이 증가하면서 5대로, 그 다음에는 4대로, 결국에는 3대의 항공기로 줄어들었습니다. 손실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해군은 여러 가지 이유로 156척의 비질런트호 중 78척을 잃었습니다. 인적 손실도 막대했습니다. 격추된 승무원 36명 중 9명만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사하거나 전쟁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1966년 2월 3일 북베트남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RAOC가 격추된 제럴드 커피 미 해군 대위도 있었습니다. 그는 남은 전쟁 기간 동안 포로로 지냈습니다. 그의 경험은 그에 져서 생존을 넘어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경단의 마지막 해, 비질란트 함대는 베트남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으나 해군 항공에서 은퇴할 수밖에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은 한때 혁명적이었던 이 항공기의 쇠퇴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해군 정찰의 중요한 장이 닫히는 시기였습니다. RAOC 비질란테는 유용한 서비스 기록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기에 너무 비싸고 복잡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한 후에도 이 항공기는 운용기간 내내 유지 보수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 항공기를 특별하게 만든 뛰어난 시스템으로 인해 유지 보수가 어려워 베트남전 이후 해군 항공 예산의 지속적인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비질란테가 재래식 함정과 핵추진 함정 모두에서 귀중한 비행 갑판과 경납고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면서 항공모함들은 공간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F-90 톰캣과 S-14 바이킹이 함대에 합류하면서 항공모함의 항공기가 3대로 늘어나자 공간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해군은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1994년부터 정찰 공격 중대 편대를 감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는 베트남전 이후 RAOC의 항공모함 기반 정찰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내부 카메라가 장착된 RF-8G 크루세이더는 1960년대 초부터 이미 2개의 항공사진 편대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해병대도 RF-4B 팬텀, 이 항공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에 VMFP-3 편대를 배치했습니다. 다중 센서 전술 공중 정찰 포드 시스템을 장착한 F-14 톰캣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군이 필요할 때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단일 목적 항공기보다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했습니다. 정찰 공격 중 7회 항공기 커무 약08은 1979년 11월 20일 플로리다 주 키웨스트 해군 비행장에서 마지막 RAOC 비행을 했습니다. 해군은 1980년 1월 정찰 공격일 날개를 해체했습니다.
항공 애호가들은 이제 여러 곳에서 생존한 비질런트를 볼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 펜사콜라의 해군 항공 박물관, 뉴욕의 인트레피드 항공 우주 박물관, 애리조나의 피마 항공 박물관, 메릴랜드주 패튜센트 리버의 해군 항공 시험 평가센터 박물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플로리다주 샌포드 공항과 필리핀의 수빅만 해군 기지에도 더 많은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악명 높은 리니어 폭탄 베이 시스템과 같이 A5의 디자인 특징 중 일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놀랍도록 아름다운 항공기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가장 아름다운 제트기 순위를 매긴다면 A5 비질란테는 어디에 속할까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